안녕하십니까.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중원의 운명을 가를 가장 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삼국연의에서는 세 개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관도대전, 적벽대전, 그리고 이릉대전, 이렇게 세 개의 싸움이 주요 전투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원소를 이긴 순간 이미 중원의 패권은 결정이 난 것이에요. 하지만 가장 화려한 싸움은 뭐니 해도 제갈공명이 등장하는 적벽대전이겠죠. 하지만 적벽대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인상만큼 그렇게 중요한 승부처가 되는 그런 전쟁은 아니었다고 미리 김을 좀 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손찬을 없애고 북방을 완전히 평정한 원소는 조조를 공격해 황제를 손에 넣으려고 마음을 먹고 허도에 대한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때 전풍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지금 우리는 매년 계속되는 전쟁으로 백성은 생업을 잊고 농토는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장정들을 군사로 뽑아가죠. 그리고 공손창과 계속 전투를 했어요. 젊은 장정이 없으면 농사를 짓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토도 황폐해지고 비축된 군량도 다 썼을 거고, 그러면은 새로 전투에서 필요한 군량은 징발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연이은 전쟁을 벌이면 백성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니까 지금은 일단 황제한테 진상품을 올리고 북방에 우리가 있음을 알리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황제에게 진상품을 올리는 우리 길을 막는다면 우리는 황제를 핍박한다는 바른 명분으로 조조를 공격할 수 있다. 그때는 우리가 의군이 되고, 그래서 의로운 군사로 역적을 치는 것이니까 명분에서 앞서서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황제가 있는 허도로 군사를 낼 게 아니라 지킬 때다. 지금 당장 황제가 있는 허도로 군사를 내면 명분은 황제를 지키는 조조에게 있다. 그럼 우리에게 이로울 게 없다. 우선 군사를 해산해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그리고 군량을 얻고 스스로 우리 힘을 기르면 3년이 넘기 전에 대사를 결정할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을 판단한 대계였어요. 하지만 전풍을 시기하는 모사 신배가 나서면서 말합니다. 군사가 10배면 포위하고 5배면 공격하고 대등하면 한 번 싸울 수 있다고 병법에 말했다. 지금 우리는 군사가 많고 주공의 지모가 출중한데 어찌 허송세월을 하겠느냐. 이것은 그냥 원소를 축혀주는 그런 말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원소는 이 말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다시 저수가 나서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전풍과 저수는 같은 노선을 걷는 사람이에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어찌 군대의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조조는 군사 다루는 법이 공손창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군사가 적어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명분이 바르지 않으니 우리에게 해로운 전쟁입니다. 곽도라는 모사도 있습니다. 신배랑 같은 의견이에요. 지금 조조는 황제를 핍박하고 정권을 좌우하고 있다. 역적을 치는 게 어찌 바른 명분이 아니란 말인가. 그게 대의를 이루는 길이고 온 백성과 제후들이 우리를 따를 거다. 우리는 천시를 얻은 거다. 이 네 사람의 분쟁은 원소를 큰 궁지로 결과적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원소가 우유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일이 더 심화가 돼요. 원소가 들으니까 모두 일리 있는 의견이라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허유와 순심이 들어옵니다. 원소는 그들에게 다시 의견을 물었어요. 허유가 말합니다. 많은 군사로 적은 군사를 공격하고 강한 군대로 약한 군대를 공격하는 건데 어찌 승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역적을 토벌하는 일이니
마땅히 대의는 우리 편이 될 거다. 원소는 결국 전쟁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편성하는 한편 대의를 알리는 경문을 서기 진림에게 쓰게 했습니다. 그 경문은 날카롭고 재기가 넘치는 명문장이었습니다. 대대로 조조의 조상을 꾸짖고 황실을 없애려는 역적을 원소가 100만 군사를 모아 토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0만 군사를 점거해서 알량과 문추를 장군으로 삼아 여양에 주둔을 합니다. 전쟁에 찬성을 하는 주전파 신배와 봉기가 모사로 같이 출전을 합니다. 원소가 뿌린 경무는 허도에도 당도에 조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조조는 경문을 읽어보고 그 날카로운 문장을 칭찬하며 말합니다. 진림의 문장은 날카롭지만 원소의 칼은 무디기 그지없으니 진림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내 이놈을 잡아 칼의 무서움을 보여주리라. 삼국연의에는 이 부분에 원소가 조조가 놀라가지고 두통이 생겼다. 진림의 문장이 그렇게 날카롭다는 건데 그것은 좀 과장이에요. 하지만 조조도 원소의 막강한 군사력을 알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조는 우선 대신들을 모아서 공식적으로 원소가 황제가 있는 수도를 침략하려고 한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명분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하는 거죠. 황제야말로 조조가 가진 가장 확실한 패였고 당연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대신들도 일부는 본심을 숨기고 조조의 뜻에 동조를 합니다. 회의는 신중한 분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전풍이 원소에게 황제를 모시자는 의견을 먼저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결단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 그동안 황제를 모시고 있던 제후들의 몰락을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소는 황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제후들의 공적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황제가 낙양에 돌아와 공궁해져 있었을 때 황제를 받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이로움을 취하기 위해서 빨리 선택을 하고 황제를 자신의 품 안에 안았죠. 그게 여기서 큰 차이로, 명분의 차이로 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공룡이 회의 중에 나서서 원소와 강화를 맺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원소는 이미 하북을 평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많은 군사와 백성을 거느리고 있고 풍족한 군량도 많다. 또 허유, 곽도, 신배, 봉기 등 지혜로운 모사도 많고 장압을 비롯한 맹장들이 군사를 지휘하니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장압이 나오네요. 장료와 함께 장압은 투항한 장수 가운데 유독 두각을 나타내며 조조의 세력을 키우는데 큰 깃들이 되는 그런 장수이기도 하죠. 순욱이 공융의 말에 반박합니다. 원소에게 군사가 많지만 명령이 바로 서지 않아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니 오합지졸이다. 그리고 모사들은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바쁠 것이며 알량과 문추 등은 건달패에 지나지 않는데 무엇을 걱정하는가? 두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갈립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었어요. 공융은 황제의 신하입니다. 순욱은 조정의 관직을 받긴 했지만 조조의 가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 허도에는 인재가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왜? 수도이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었죠. 그들은 조정에 등용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황제를 위해 일하고 누가 조조를 위해 일하는지는 불분명한 그런 시기였어요. 조조는 순우구 말에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선 서주의 유비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대와 왕충이라는 장수를 파견하고 주의를 줍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승상기, 즉 내가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깃발을 주겠다. 그러니 서주 외곽에 주둔하고 내가 친히 출정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나가서 싸우지 말고
굳게 지키며 유비의 경솔한 행동을 견제하라. 내가 북쪽에서 돌아올 때까지 지키기만 하면 너를 1등공으로 삼을 것이다. 뭐 정말 쉬운 일이죠. 조조가 온 것처럼 그냥 밖에 주둔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조는 친히 군사 20만을 뽑아 여양으로 진군의 참호를 파고 진체를 세워 대치를 합니다. 대치가 길어지자 조조는 각 요충지를 장수들에게 지키게 하고 자신은 살짝 몸을 빼서 허도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유대와 왕충은 조조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유비를 견제하고 있는데 조조에게 서주성을 공격하려는 정갈이 왔습니다. 자신은 없었지만 군령을 받았으니 서로 제비를 뽑아서 유대가 먼저 공격에 나섰다가 관우에게 사로잡혀요. 그리고 신문을 받아 조조가 본진에 없음을 자백을 합니다. 유비는 장비를 내보내 왕충이 남아있는 본진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왕충을 사로잡아 겁주면서 유대와 함께 조조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조조는 군사를 다 잃고 홀로 돌아온 두 장수를 목을 베려고 했어요. 이번에도 공융이 나서서 말립니다. 승상은 그들이 유비의 상대가 아님을 알고도 공격을 지시했으니 그들이 패한 것은 승상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조조는 이따금 자신에게 반발하는 공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랜 조정의 중신이죠. 그리고 공자의 20대 후손이라는 후광이 언론을 장악한 그런 공융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서 일단은 화를 참고 그 말을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유비에 대한 화를 참을 수 없어 군사를 일으키려고 장군들을 부르게 했습니다. 다시 공융이 나섭니다. 우선 장수 유표를 설득해서 동맹하고 한쪽의 근심을 없앤 후에 서주에 대한 논의를 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 조조는 공융의 의견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좋은 의견은 늘 받아들이는 게 조조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장수에게 유엽을 파견해요. 유엽이 찾아오자 가우가 맞아들여서 자기 집으로 일단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뜻을 물어봐요. 아마 가우도 짐작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원소와 조조가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을. 그러면은 조조의 목적은 단순하죠. 유엽은 조조의 덕을 칭송하고 서로 진한 원한을 잇고 화친하자는 조조의 뜻을 전합니다. 가우도 이미 생각해둔 바가 있어서 유엽을 자신의 집에 묵게 하고 다음날 장수를 만나서 유엽이 사자로 온 일을 말하는데 마침 원소에게서도 사자가 당도를 해 편지를 바칩니다. 원소의 편지 내용도 똑같아요. 자신과 동맹을 해서 조조를 치고 연주를 반으로 나누자. 장수는 편지를 다 읽고 가우를 봅니다. 가우의 의견을 묻는 거죠. 그런데 가우는 대뜸 장수의 손에 있는 편지를 찢어서 원소의 사자에게 던져버립니다. 원소에게 전해라. 너는 형제도 용납하지 못하면서 어찌 남과 동맹하려 하느냐. 사자는 모욕을 받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장수의 안색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지금은 누가 봐도 원소의 세력이 막강하고 그래서 조조는 조만간 멸망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우의 해안을 믿는 마음도 있어서 가우에게 앞으로 대책을 물어봅니다. 우리는 조승상에게 투항하면 됩니다. 가우의 말을 듣고 장수가 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나는 조조의 아들과 조카를 죽였다. 그가 나를 받아주겠느냐. 조조는 천하를 다투는 영웅이다. 사서로운 원한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조조에게 의탁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지금 원소는 세력이 강성해서 우리가 군사를 합해도 우리 군사를 하찮게 볼 것이고 나중에 천대를 받을 거다. 하지만 조조는 지금 세력이 약해 우리가 합류하면 크게 쓰일 것이니 우리의 투항이 더 빛날 거다. 장수도 그 말을 듣고 결심을 굳힌 다음
유엽을 만나 조조에게 투항할 의사를 전합니다. 유엽은 장수와 가후를 데리고 허도로 가서 조조를 만나 항복을 정해요. 조조가 황급히 일어나 장수를 부축합니다. 그리고 서로 과거의 원한을 잊자는 다짐을 하고 장수를 양무장군 그리고 가후를 집금호에 임명을 합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가후는 조조의 사람이 된 거예요. 조조는 장수의 투항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장수가 조조의 아들과 조카를 죽였어요. 그런데도 조조의 환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군벌들이 조조가 항복을 청하면 조조에게 투항할 것을 주저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야, 이제는 유표를 설득할 차례였습니다. 보낼 사람이 마땅치 않았어요. 공용이 한 사람이 인재를 청구합니다. 예형이라는 인재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삼국연의에 별로 하는 일 없지만 조조를 욕보이는데 등장하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황하게 조조를 모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좌우간 예형은 조조 앞에 나와서 여러 번 모욕하고 막 완전히 네가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고 네가 지금 얼굴에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라.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형의 마음은. 하지만 조조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예형의 의도를 눈치채고 그를 유표에게 보냅니다. 유표 역시 보통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예형을 강하태수 황조에게 보냅니다. 성격이 급한 황조는 이 사람은 해적 인셈이거든요. 예형이 자신을 모욕하자 바로 죽였어요. 하지만 유표는 조조에게 투항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동승 황제에게 혈서를 받은 자신을 구하라는 혈서를 받은 동승이죠. 앞에서 잠깐 언급을 안 했는데 이 혈맹에 유비도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유비가 서주로 가면서 안타깝게 모임에서 이제 빠진 그런 셈이죠. 동승은 유비가 서주로 간 다음에 밤낮으로 조조를 없앨 궁리를 하다가 급기야 병이 듭니다. 동승을 아끼는 황제가 친히 어이, 그러니까 황제의 주치 길평을 보내 치료를 하게 해요. 그런데 동승이 꿈에서 조조를 죽이는 꿈을 꾸다가 길평에게 자신의 의중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길평도 동승처럼 조조를 죽일 생각을 품은 지 오래였어요. 길평은 스스로 자원해서 조조에게 독약을 먹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조조는 두풍, 그러니까 편두통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따가 길평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길평은 그때를 틈타서 조조를 암살하려고 한 거예요. 길평이 이런 말을 듣자 앞이 환하게 밝아진 것 같은 동승은 훨씬 나아진 기분으로 후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애첩과 머슴 두 사람이 미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머슴 이름은 진경동인데요. 중요하진 않죠. 동승은 이 진경동을 매질하고 창고에 가둡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진경동이 달아나요. 그리고 동승의 음모를 조조에게 알립니다. 참 일이란 건 엉뚱한 데서 발생을 하네요. 진경동의 밀고로 동승의 음모를 알게 된 조조는 대궐의 한의사 길평과 원로 대신 동승 일파를 처참하게 처단해 죽입니다. 그리고 동승의 딸로 황제의 총애를 받던 동귀비마저 죽였습니다. 그때 동귀비는 임신한 몸이었다고 그래요.
삼국연의에는 유비도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그 후에 조조가 유비의 가족을 해치지 않고 받아준 점, 뭐 그런 점들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동승의 의대조 사건으로 그와 관련된 모든 자가 가족까지 몰살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유비가 그 사건과 무관하진 않지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도록 연판장에 서명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간 내부의 일이 정리되자 조조는 유비를 공격할 준비를 서둘렀어요. 정욱은 원소와 북방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비를 공격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면서 자중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조조가 말해요. 유비는 영웅의 기상이 있다. 만일 지금 없애 그 날개를 꺾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이 생길 거다. 지금 원소는 세력이 강하다고 하지만 모사들끼리 서로 시기하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원소 스스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 급하게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딱 맞는 말이죠. 전풍과 신배 둘이서 완전히 주전파와 수비파라고 해야 될까요? 천천히 공격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원소가 그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옆에 있던 곽가에게 다시 자문을 구합니다. 곽가가 승상이 옳습니다. 유비가 서주를 차지하긴 했지만 민심과 군심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수습하지 못하고 군율도 해야 할 것이니 지금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조조는 흐뭇한 눈으로 곽가를 보았어요. 젊은 곽가는 가장 조조의 생각을 잘 파악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장차 자신의 뒤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라면 단연 곽가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욱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동년배거나 동년배 이상이에요. 이미 이제 중년을 넘었죠. 그럼 자기가 대업을 이룩해 놓고 후계 구도를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후계자가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로 조조는 곽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생각하는 대업이 나라를 창업하는 거라고는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떤 정도의 꿈을 이룩을 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세력을 물려주었을 때 자신의 사후에 안정적으로 후계 구도를 이어갈 수 있는 인물로 곽가를 생각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조조는 그 즉시 대군을 거느리고 서주로 향합니다. 이때 유비는 관우를 합의에 파견하고 송건에게 서주를 맡긴 다음 자신은 장비와 함께 소패에서 조조의 침략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조의 진군 소식을 들은 송건이 서둘러 관우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유비를 만나러 소패로 옵니다. 생각보다 많은 조조의 대군에 유비는 걱정이 됐어요. 북으로는 원소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섣불리 군사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대군으로 서주를 향하는 조조에게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규의 신속이라는 그런 병법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군사를 몰고 바로 코앞에 나타나는 신출귀몰한 조조, 그런 것이 두렵게 하는 거죠. 유비가 손건에게 대책을 묻습니다. 원소에게 즉시 조조의 후방을 공격하라고 청하십시오. 유비가 생각해도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조조의 예상대로 문제는 원소의 결단력이었습니다. 유비의 요청이 당도하기도 전에 이미 전풍은 병력의 일부를 돌려서 허도를 공격하고 황제를 모셔오라는 건의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풍으로서도 이미 출전을 한 상태에서 병력을 움직인 상태에서 그냥 마냥 대치하고 있는 관도에서 마냥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 일부를 우회를 시켜서 허도를 급습을 하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다 전방에 나와 있으니까 후방은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소의 군사들이 숫자도 훨씬 많아서 일부의 군사를 빼도 대치 국면에는 수비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낸 건데 원소는 병력을 출병시키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장 아끼는 아들 원상이 아프다는 이유였어요. 송건이 유비에게 받은 전가를 전했어도 원소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지금 원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이 빨리 낫는 거예요. 송건은 허탈하게 생각을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송건에게 원소가 말해요. 현덕에게 혹시 곤란해지면 나를 찾아오라고 전해라. 그러니까 지면 조조랑 싸워보고 네가 알아서 싸워보고 지면 그냥 나한테 와라. 내가 받아줄게. 그냥 그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송건을 하북에 파견하고 유비는 조조에 대한 기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흔들어 조조를 막아야 했죠. 원소가 배후를 공격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여야 하는 그런 것이었죠. 하지만 조조는 평생을 전장에서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에 대비하는 것은 군사를 다루는 기본이었어요. 특히 야간 기습은 항상 경계해야 할 그런 대상이었죠. 유비는 그날 밤 장비와 나누어서 조조의 본진을 야습합니다. 하지만 조조의 영매복에 걸려서요. 포위 공격을 받았어요. 그 훈전 중에 유비와 장비는 서로 떨어지게 되고요. 장비는 스스로 방향을 가다듬어서 닥치는 대로 적을 죽이며 포위망을 힘겹게 뚫었습니다. 그리고 관우가 있는 합의로 가려고 길을 잡았지만 이미 적군이 앞을 막고 있었어요. 할 수 없이 장비는 망탕산이라는 곳으로 달아나 숨어버립니다. 곤란하기는 유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이라면 장비가 먼저 선두로 들어가 매복에 당했기 때문에 유비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군사를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유비를 따르는 군사는 원래 조조가 부리던 군사가 많아서 모두 항복을 해버립니다. 대부분. 맞죠? 조조한테 5만 군사를 받아가지고 서주로 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유비를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투항해버리면은 어차피 동족들이기 때문에 서로 죽일 일은 없어요. 그냥 우리 편 해라. 이렇게 해서 그 군사에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패로 향하는 길을 향하다가 이 길 역시 하우돈에게 막혀버립니다. 유비는 따르는 기병 몇 명을 데리고 청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싸워보고 안 되면 나한테 와. 한 말을 그냥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세력권인 청주로 달아난 겁니다. 청주는 원담이 지키고 있었어요. 원담은 평소 유비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비를 영접하고 친히 호위해서 기주의 원소에게로 갑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원소는 관원 수십 명을 거느리고 나와서 유비를 영접했습니다. 유비가 말에서 내려 고마움을 표시하니까 원소가 말을 해요. 현덕의 청을 받고 구원해내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전심전력으로 그대의 원수를 갚을 거니까 나를 도와라. 유비가 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심껏 공의 일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원소는 유비와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업군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유비를 과대포장했을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죠. 평원령으로 있다가 서주에 나와서 서주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틈에 그 잠깐 사이에 유비의 명성이 전국에 있는 제후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사실 유비가 한 일은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큰 세력을 형성한 것도 아니고 서주를 얻었다가 뺏겼다가를 반복하고, 하지만 그가 백성들에게 얻는 그런 마음,
마음을 얻는 것, 그런 것들이 주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유비의 기습을 물리치고 단숨에 소패를 차지한 조조는 서주를 향해 출발을 합니다. 서주를 지키고 있던 미축과 간홍은 조조의 대군을 상대할 도리가 없어서 성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진등은 성문을 열어서 조조를 영접했어요. 참 변화무쌍한 인물이죠.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 진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주예요. 서주의 백성.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서주를 통치해 줄 사람에게 늘 충성을 다합니다. 조조는 서주에 입성해서 백성들을 달래고 관우가 지키는 하비성을 공격할 논의를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관우를 흠모하던 조조를 그는 투항시키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어요. 전날 여포와 싸울 때 관우의 도움을 받은 적 있는 장료가 나서서 관우를 설득하겠다고 합니다. 기억을 되돌려보면 여포가 사로잡히고 백문루에서 여포의 장수들에게 죄를 물을 때 조조는 장료를 처음에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관우가 나서서 장료를 변호를 해주고 장료는 조조에게 투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료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장료와 관우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나쁘지 않은 서로 호의적인 그런 관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장료에게 정옥이 약간의 계책을 보탭니다. 정옥은 우선 약간의 병사를 원래 유비의 군사였다가 도망온 군사로 속여서 하비성으로 들여보냅니다. 관우는 불같이 그리고 하우돈을 시켜서 관우를 욕하며 싸움을 걸게 했어요.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 비슷한 그런 계책인 거죠. 관우는 화를 내면서 하우돈을 추격을 합니다. 하우돈은 거짓으로 패해서 달아나면서 관우를 유인해서 야트막한 토산으로 몰아넣고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하비성에 들여보낸 병사들이 성문을 점령하고 문을 열고 조조의 군사가 하비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부러 큰 연기를 보이게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토산에 올라갔다가 포위가 당한 채 하비성을 바라본 관우는 당황해서 그러니까 하비성이 함락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이 엄청나니까 연기가. 조조가 노린 것도 그것이었죠. 막 당황해서 포위를 뚫으려고 동분서주하지만 쉽게 포위망을 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장료가 관우를 찾아와 설득을 합니다. 지금 형께서 죽으면 3가지 죄를 짓는 거다. 우선 유황숙과 한날 한시의 죽기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고, 황숙의 가족을 부탁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둘이고, 출중한 무예를 가지고도 헛되이 죽어 한황실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이 3번째 죄다. 장료의 말에 관우는 그 죄를 피할 방법을 묻습니다. 장료는 우선 조조에게 투항을 하고 기회를 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관우는 한참 고심을 하다가 조조에게 3가지 조건을 걸고 항복을 합니다. 첫째, 자신은 조조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고 황제한테 항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2번째, 두 분 형수께 황숙이 받던 복록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라는 것이 2번째. 마지막으로 언제든 유비가 있는 곳을 알게 되면 바로 달려가더라도 막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3번째였습니다. 조조는 장료가 듣고 온 조건이 탐탁치 않았어요. 특히 3번째 조건이 탐탁치가 않았죠. 뭐 다른 건 다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3번째 조건,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장료가 조조를 설득을 해요. 받아들이시고 관우를 극진한 마음으로 대접을 한다며 관우도 마음을 돌릴 거다. 조조도 그 의견을 듣고
관우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항복을 받습니다. 관우는 토산에서 내려와 하비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부인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고 갑옷을 벗고 조조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조조에게 직접 세 가지 약조를 확인받은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관우를 맞아들인 조조는 늘 관우를 위해 3일의 작은 잔치, 닷새의 큰 잔치를 열어 환대를 하고요. 미녀들과 많은 금은보화를 선물을 합니다. 하지만 관우는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미녀들은 형수들의 시중을 들게 하고 금은보화도 모두 형수들에게 바쳤습니다. 조조는 어느 날 관우의 말이 수척한 것을 보고 적토마를 선물합니다. 관우는 기쁘게 적토마를 받아요. 조조가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금은보화는 다 안 받았는데 말은 기쁘게 받거든요. 역시 뭐 남자는 차에 욕심이 많은가요? 외제 스포츠카 주니까 혹한 거죠. 조조가 연유를 부릅니다. 관우가 대답해요. 제 말이 늙고 느려서 걱정이었는데 이 말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리니 형님이 계신 곳을 아는 날이면 1시라도 빨리 달려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조조는 적토마를 준 것을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장녀가 그런 관우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승상께서 형을, 그러니까 관우를 그렇게 위하는데 왜 형님은 맨날 조조 곁을 떠날 생각만 합니까? 그냥 관우가 이야기를 해요. 나도 사람의 도리는 아는 사람이다. 내가 떠나더라도 승상의 은혜는 꼭 갚고 떠날 것이니까 걱정을 하지 말아라. 장녀에게 이 말을 전해 들은 조조는 앞으로 관우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세를 갚는 길은 전투에 나가서 조조를 위해 공을 세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한편 서주를 평정한 조조는 다시 원소를 상대하러 군사를 내었습니다. 이때 원소는 여양의 본진을 세우고 있었고 조조는 군사를 나누어서 황하를 사이에 두고 백마와 연진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모두 황하를 건너는 요충지였어요. 원소는 알량을 시켜 백마를 공격하게 합니다. 백마를 지키던 유연이 조조에게 구원을 요청을 해요. 조조는 군사를 준비했습니다. 백마를 구원하러 가는 부대였어요. 곽가가 계책을 말해요. 연진으로 향하십시오. 우리가 연진을 건너서, 연진은 나루터입니다. 황하 남쪽에 연진을 건너 북으로 올라간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원소의 군대는 연진 쪽으로 돌릴 거다. 그때 중간에서 빠른 기병으로 백마를 급습하면 우리는 백마를 구원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지금 원소의 군대가 황하 북쪽에 있는 백마를 향해 공격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쪽에서 조조가 강을 건너서 구원하러 오는 상황도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러면은 조조의 군사들이 연진으로 몰리면 연진 나루를 통해 상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비를 하겠죠. 그동안에 백마를 구원하자는 뭐 그런 내용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곽가의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백마를 포위하고 있던 원소군은 갑작스레 조조의 군사에게 기습을 당해 패하고 알량은 관우에게 목이 달아납니다. 이때 이제 관우가 백마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관우가 나타났다는 말은 원소에게 들어갑니다. 이 전쟁에는 유비도 같이 종군을 하고 있었어요. 원소의 모사 중에 유비를 경계하는 저수가 있었습니다. 저수는 당장 유비를 죽이라고 말해요. 원소도 자기 자신의 중요한 장수인 안량을 잃은 상황이라 크게 화를 내고 유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비가 침착하게 말합니다. 저랑 관우는 서주에서 조조의 공격을 받고
서로 헤어져서 생사를 모르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관우를 움직여서 알량을 죽일 수 있겠느냐. 이게 모두가 조조의 계략이니까 잘 살펴라. 조조는 만일 제가 서주에서 달아났다면 반드시 이곳 하북 원소에게 의탁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관우를 선봉에 내세워서 싸움을 벌이고 공께서 즉 원소가 오해를 해서 나를 죽이면 그건 바로 조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지금 관우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조조에게 몸을 담고 있는 거니까 내가 부르면 당장 달려와서 우리 선봉에 설 장수다. 그러니 이번에 저를 출전시켜달라. 내가 관우를 만나서 투항을 권하겠다. 원소도 참 귀가 얇아요. 유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문추에게 군사를 주어 조조를 공격하게 합니다. 이때 조조는 백마의 포위를 풀고 군사를 철수해 관도로 가는 중이었어요. 연진의 군사도 모두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 나아가서 한 번에 전투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거기를 사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전선이 확대되는 것은 병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조에게 굉장히 불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철수를 하기로 한 거예요. 철수는 당연히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백마에 있던 백성들은 원소에게 끝까지 항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남겨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관도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철수는 느려지고 그래도 조조는 제일 뒤에 남아서 모든 철수가 마무리된 후에 관도로 향했습니다. 이 장면 삼국지를 다 아는 분이라면은 양양의 백성들을 유비가 다 거느리고 강화로 강릉으로 달아나죠. 조조의 침략을 받았을 때 백성들은 전부 유비를 따라 나서요. 조조에게도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하여간 그때 문추가 이끄는 기병대가 달려옵니다. 조조의 군사는 이때 3천 정도 있었어요. 문추의 병력은 1만 명을 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서두르지 않고 야트막한 언덕 위로 군대를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백마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언덕 밑 평원에다 흩어두었어요. 주위 장수들이 서둘러 피신할 것을 권했지만 조조는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곽가도 곁에서 웃고 있는 걸 보아 그도 이 일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듯 했어요. 결과는 오래지 않아 나타납니다. 막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던 문추의 군사들이 바닥에 숱하게 떨어진 전리품을 보더니 막 말에서 내려서 물건을 챙기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군사들은 말에서 내려 바닥을 살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전리품은 주슨 사람이 임자거든요. 여자를 포획하면은 내 여자가 되는 거고 무기든 뭐든 그게 전리품의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욕심을 부리는 거죠. 자연히 대열이 흩어지고 명령이 서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드디어 돌격 명령을 내립니다. 언덕을 달려내려가는 탄력으로 기병대가 흩어진 문추의 군사를 휩쓸었어요. 파죽지세, 추풍낙엽처럼 하북의 기병들은 다 부서지고 떨어졌습니다. 유비와 문추는 할 수 없이 달아났어요. 조조는 그들을 멀찍이 쫓아보내고 여유있게 떨어진 전리품과 군마를 수습해 관도로 회군을 했습니다. 방금 이 내용은 삼국연의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정사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추와 유비가 기병대를 이끌고 왔는데 조조가 순간적인 임기응변으로 추격을 물리친 거예요. 원소는 조조가 관도까지 후퇴한 것을 기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원소가 바보 같은 거예요. 왜 조조가 철수를 했는지 정확히 그 의중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분리해서 군사를 물린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싸움에서 패했지만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군사를 전진을 시킵니다. 관도 입구까지 전진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황하를 건넌 거예요. 백마는 황하 북쪽에 있었죠. 백마로 가기 위해서는 황하 남쪽에 있는 연진이라는 나루에서 북상을 해야 되는데 백마를 철수해서 연진나루를 통해서 조조의 병력이 황하 이남으로 철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소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 빈 자리, 조조가 철수한 자리로 병력을 전지를 배치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원소의 착각이었습니다. 조조가 철수한 의미는 우선 병력을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소에 비해 군사가 적고 사방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조조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관도는 허도로 통하는 머리에 해당하는 요충이에요. 그리고 적은 군사로도 많은 적을 막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도에 전진기지를 세움으로써 병력의 여유를 가지고 혹시 후방에 있을지도 모를 유표나 유비 혹은 손책의 도발에 대비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 이게 진짜 목적이죠. 원소를 황하를 건너게 함으로써 보급선을 길게 만들고 자신이 싸우기 유리한 곳에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부수적인 이득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간파한 전풍이 옥에 갇힌 와중에도 원소에게 편지를 올려 관도 출전을 말립니다. 하지만 원소는 봉기, 그러니까 이제 전풍의 반대파죠. 봉기의 참소를 듣고 군대 사기를 떨어뜨린 죄를 전쟁이 끝나고 물을 거라며 화를 냅니다. 그렇게 강행한 관도를 향한 출병은 결국 두 사람 모두의 운명을 결정짓는 새로운 전쟁 양상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실이 전풍이 옥에 갇혔다는 거죠. 이 모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모사들과의 그 권력 암투에 의해 모함을 받고 전풍은 옥에 갇혀요. 그 와중에도 병법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원소에게 편지를 썼던 건데 원소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아직도 관도대전은 시작하지 않고 있지만 큰 싸움의 전후는 점점 더 무르익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관도대전 2편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